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BTV와 함께하는 영인이 동신의 바이킹! 저희가 스포츠 영화 특집을 했는데요. 네. 한 편으로 끝낼 수가 없죠. 네, 스포츠 종목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또 여름에 또 이제 다양한 이유로 스포츠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이 많아지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종목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 뽑아보겠습니다. 네, 러시 더 라이벌입니다. 네,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F1 경기를 다룬 그런 카레이싱 영화인데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카레이싱 영화 하면 또 생각나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한 편 더 있어요, 저한테는. 포드 V 페라리. 아시는군요. 제 입장에서는 막상막하를 이룰 정도로 둘 다 너무 좋은데 오늘 이런 타이틀을 붙이면 러시 더 라이벌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론 하워드 감독인데 론 하워드 감독 영화는 기본 재미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는데 하나는 스펙터클을 굉장히 잘 넣어요. 시각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대중적인 이 드라마, 휴먼 스토리 이런 걸 좀 비교적 잘 만드는 편인데 보통 론 하워드 감독의 최고작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뷰티풀 마인드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파이어 어웨이 같은 영화 혹은 아폴로 13 같은 영화를 떠올리시는데 제가 본 론 하워드 영화 10편 넘는 작품 중에 베스트는 이 러시인 것 같아요. 자, 이 러시 더 라이벌은 제목 잘 붙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제목은 러시잖아요. 부제목은 더 라이벌이잖아요. 주제목도 이 영화에 어울리고 부제목도 이 영화에 어울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카레이싱 영화로서 거의 뭐 최상급의 어떤 비주얼들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이렇게 소형화됐잖아요. 현대로 오면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용한 카메라가 특정 장면에서 30대를 썼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소형화되니까 막 바퀴 옆에도 붙이고 운전석에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 띄우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박진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차량 밑에서 막 네. 깔려서 실제로 타 있는 기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바퀴 옆에서 찍으니까 얼마나 그 속도감이 빠르겠어요. 영화에서 최고 시속이 이제 270km까지 나오는데 차량이 그런 어떤 굉장한 속도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추격전에 관해서 전설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이 매드맥스 시리즈 1편, 2편 멜 깁슨이 나왔던 그때 영화들이 이제 자동차 추격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중에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위치에 대형 카메라를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그런 영상을 뽑았는데 요즘은 쉽잖아요. 카메라가 굉장히 경량화되고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매드맥스처럼 목숨 걸고 찍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동차 추격전을 이젠 이런 영화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됐고요. F1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1976년도의 그 그랑프리 경기가 굉장히 전설적인 경기였다고 하고 그때 격돌했던 두 사람의 라이벌 그러니까 니키 라우다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헌트. 네, 제임스 헌트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격돌하는 이 두 사람의 6년간의 라이벌 경기를 보여주는데 특히 76년도에 그 경기에 집중해서 정말 카레이싱의 어떤 끝판왕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로 멋지게 영화 속에서 펼쳐졌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제 제목이 더 라이벌인데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그렇듯이 두 사람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실존 인물이니까 다르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임스 헌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서글서글하고 남자들 여자들 다 좋아하는데 엄청 바람둥이죠. 그래서 한 여자한테 정착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 전전하게 되는 그런 남자고 반대로 니키 라우더는 딱 평생 한 여자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사람. 근데 이 사람 너무 고지식해요. 너무 직설적이고 솔직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약간 좀 외로운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이 대비가 되죠. 자동차도 두 사람이 달라요. 실제로도 그랬겠지만 제임스 헌트는 맥라렌을 몰고 그 다음에 니키 라우다는 페라리를 몰잖아요. 이런 걸로도 또 이제 자동차의 특색에 따라서 대비가 되기도 하고 카레이싱 할 때도 두 사람 성격이 대비가 됩니다. 니키 라우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끊임없이 정비를 하고 차체의 특성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막 공부하고 이런 노력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연기를 하는데 제임스 헌트는 감에 의존하고 어떤 천재적인 레이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육감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이런 걸로 자동차 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특성도 두 사람이 대비가 되면서 영화의 요소마다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요. 형식적으로도 흥미로워서 기본적으로 영화의 시작 자체가 경기장에 먼저 도착한 니키 라우더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어떤 화려한 어떤 제스처와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자기의 라이벌인 제임스 헌트를 보는 시점 쇼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두 인물들을 교대로 한 사람한테 내레이션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레이션 주고 뭐 시점 쇼트를 주고하면서 이야기를 거의 정확히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대로 라이벌 느낌이 나게 시각적으로는 러시라는 말이 딱 어울리고 이야기로는 더 라이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그럼 다음 종목 뽑아보겠습니다. 수영이네요. 하나, 둘, 셋.
아, 수영. 네. 4등입니다. 4등. 네,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던 아주 뛰어난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의외로 이제 수영장 나오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비거 스플래시도 있고 뭐 스위밍풀도 있고 많은데 의외로 수영 자체를 다루고 있는 스포츠 영화가 굉장히 드물고요. 4등은 꼭 한국 영화에서 꼽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수영 영화죠. 약간 이제 뭐 러시 더 라이벌 같은 영화하고는 좀 반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의 경기 장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환상적인 부분이 있죠. 영화 보셨어요? 네. 네. 그 주인공이 이렇게 뭐 연습하다가 글쎄요. 자꾸 막 맞아요.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잠수를 하게 뭔가 몽환적인 그런 바로 그렇습니다. 환상들이. 실제로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경기를 할 때도 그런 장면이 있고 네. 보통 수영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전형적인 어떤 카메라 무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옆으로 막 역영할 때는 카메라가 쫙 따라가면서 트래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부감으로 찍는다거나 그래서 레인마다 막 역영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작 그 경기가 시작될 때는 이 소년의 주인공 소년의 시점 쇼트로 이제 뛰어들기 직전을 보여주다가 입영을 한 다음에 역영을 하는 걸 잠시 보여주다가 부감 보여주다가 이런 건 전형적이잖아요. 네. 갑자기 잠수를 하죠. 그래서 막 레인 사이를 막 넘나다니면서 물론 이제 판타지죠. 본인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뭐라고 그럴까요? 물속의 빛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수영장 바닥에 약간 판타지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딱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약간 굴절되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어떤 그런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해서 소년이 그걸 이렇게 딱 건드리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 이 소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죠. 네, 엄마의 등살이. 네, 어머니도 엄청 등살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 남자 코치도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딱 수영 그만두기 좋은데 얘는 왜 그래도 끝까지 수영을 안 그만둘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그 자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실은 물속의 세계를 좋아하고 수영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또 환상적이면서 서정적인 장면들이 정작 수영 경기 장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이 영화의 보석 같은 장면들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교육 같은 걸 할 때 이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폐해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스포츠 정책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노력하는 건데 금메달만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특정한 엘리트들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 맞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막 담금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생겨나는 폐해 같은 걸 영화가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드물게 스포츠 정책을 굉장히 잘 다루는 영화이기도 해요. 네, 얼마나 성과주의가 심하면은 엄마가 아들이 맞는 것보다 자등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겼죠. 분호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워.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대사 중에 하나일 텐데 자식이 맞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프고 물론 어머니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한편으로 이 어머니한테 너무 끔찍한 건 아들이 4등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엄마가 할 정도로 수영 영화로서도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러면서 스포츠 정책의 어떤 폐해 같은 걸 다루기도 하고 영화에서 어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깊숙한 부분까지 아주 멋진 영화죠. 이번엔 미식축구죠. 하나, 둘, 셋. 오늘 또 순서대로 뜯으시네요. 네, 오늘 정직하게. 네, 애니 기브 선데이. 선데이 보셨습니까? 봤죠. 영화 진짜 힘이 넘치잖아요. 네, 영화 인생은 1인치의 게임이다. 라고 하는 명대사.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영화마다 나와요. 스포츠 영화마다 시작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 팀이 계속 이긴다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이 팀이 막 잘 나가다가 혹은 뭐 안 나가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꼭 좌절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주로 코치 같은 사람이 막 역설을 하면 선수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마침내 이기는 이런 장면 너무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을 통틀어서도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유명한 연설 장면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그 연설하는 사람이 바로 뭐 명배우 중에 명배우인 알파치노고요. 알파치노가 제일 잘하는 연기가 어떤 연기인가 하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인데 속은 따뜻한 이런 어떤 배역들을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코치로서 연기하는데 매 접전의 순간마다 1인치를 밀리느냐 더 전진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일단 알파치노의 연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건 선수들의 리액션 연기도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처음에는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좌절하고 있다가 연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붐업이 돼가지고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때를 부실 듯이 막.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의 리액션들을 이렇게 적절히 보여주는데 그 연기나 편집의 리듬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워낙 좋은 알파치노 연기를 더 잘 살려주죠. 그다음에 이제 미식축구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많아요. 미식축구 영화들은 다 기본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한 10여 편의 영화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 쪽으로 이제 청춘 영화로 굉장히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만의 계절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청춘 영화로서 어떤 아슬한 느낌, 이런 영화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영화도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루디 같은 영화도 있고, 아카데미 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샌드라 블록이 나왔었던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도 있어. 이런 식으로 미국 축구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미국이 영화 강국이라서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미국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미식 축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식 축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미식 축구 룰도 잘 모르잖아요. 네. 저는 잘 몰라요. 터치다운 해야 이긴다. 네네, 그냥 뭐 제일 중요한 게 쿼터백 같고 뭐 이런 정도 아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면서 봐도 이 영화는 정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미식 축구 장면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영화는 테스토스테론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되어서 만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미식축구의 가장 재미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격렬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국이랑 격투기 합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몸과 몸이 부딪힐 때마다 땀이 튄다거나 심하면 피가 튄다거나 더 심하면 살점이 튀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객석에서 볼 정도가 아니라 그라운드에 앉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의 엄청난 실감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쇼트나 씬이나 시퀀스 가르쳐 드리는 우리 그런 회차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2시간이면 쇼트의 수가 대략 한 1000개? 정도? 네, 조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는 3000개가 넘는 쇼트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편집해서 네, 박진감을 화려하게 주려고. 박진감을 주면서 네. 맞다란다는 게 아마 감이 오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스포츠 영화가 다 그런 것처럼 라이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는 더 재밌는 거는 라이벌 구도가 두 겹이에요. 그러니까 코치랑 구단주가 서로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어요. 코치는 이제 알파치노가 나오고 구단주는 네, 카메론 디아즈. 네, 카메론 디아즈가 나오는데 카메론 디아즈는 무슨 소리야 방법이 무조건 이기면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코치는. 그래서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가 있고 그다음 당연히도 여기서 이제 신진과 노장의 라이벌 구도가 있죠. 데니스 퀘이드는 30대 후반인데 이 사람이 약간 덕장 스타일이고 네. 오랜 세월 팀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나이가 벌써 38살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무섭게 20대의 어떤 무서운 체력과 능력으로 네, 제이 폭스죠. 제이 폭스가 타고 오르죠. 더군다나 두 사람의 인종도 다르고 이런 식의 라이벌 구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런 이중의 구도가 이 영화를 끌고 가는 또 드라마의 동력이 됩니다. 자, 비틀어서 끝에 있는 거 뽑아볼까요? 네네. 3, 2, 1. 달리기네요. 네,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애니 기븐 썬데이나 러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정반대로 막 평화롭고 네. 따뜻하고 이런 스포츠 영화. 사실 이제 이런 영화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위치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유달리 잘 되던 시절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영화 중에서 주로 이제 어린이를 다뤘던 예를 들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같은 이런 작품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마지디라는 굉장히 뛰어난 이 영화랑은 정반대 분위기로 혹독하게 이를 데 없는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또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있어요. 훌륭한 감독인데 이 마지디의 이 천국의 아이들은 스포츠 영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약간 동화 같고 만화 같고 이런 네. 스토리인데 실제로 달리기 경주가 나옵니다. 사실 달리기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영화보다 음악이 더 유명한 불의전차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반젤리스의 그 워낙 유명한 그 사운드 트랙이 있는 그 영화 떠올리기도 하시고 또 마라톤맨 같은 영화도 있었고 한국 영화 중에도 마라톤이 있었죠. 네, 마라톤. 이런 영화들 떠올리는데 저는 천국의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 작품은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를 사로잡고 이런 이야기에 어떤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냐면 아이러니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러니가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데 이런 달리기를 하는 영화인데 아이가 달리기 경주에 참석을 해서 후반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달리기 경주가 나오는데 달리기 경주에 나와서 아이는 뭘 위해서 뛰어야 되느냐? 1등을 위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1등을 하면 안 돼요. 3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아이러니인 거죠. 네, 운동복을 신발을 바꾸면 되는데. 글쎄, 생각을 그렇죠. 못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네. 근데 어쨌건 3등 상품이 이제 운동화인데 네. 이게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이탈리아 영화 중에 예전에 자전거 도둑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그 영화를 약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신발이 해져도 계속 수선을 해서 신는 거예요. 동생 신발을 이제 신발을 고쳐주는 데를 가서 수선을 했는데 다른 신부름 하다가 누가 그걸 집어가 버린 거죠. 고물상이 그거죠. 네, 그 동생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영화는 후반부의 달리기 장면도 달리기 장면이지만 중반까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신발 하나 가지고 두 아이가 다니는 거예요. 오빠하고 여동생이.
둘 다 교대로 이제 동생이 이제 학교를 더 먼저 가니까 영화 속에서 오빠 신발을 신고 막 가면 그다음 중간에 이제 시험 같은 것도 대충 보고 오빠한테 신발 갖다 줘야 되니까 네. 그래야 오빠 학교를 가니까 기다리고 있던 오빠 그 신발을 받고 또 이제 학교를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고 집은 너무 가난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런 것들을 영화 너무 이제 재밌으면서도 슬프면서도 애틋하게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후반부가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참석하는 거리에서 뛰는 달리기 경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달리기를 워낙 잘하는 애예요. 근데 3등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그 달리기 경주를 하다 보면 마지막 골인 지점에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멀리서 떨어져 오지 않잖아요. 거의 동일선상에서 네. 한 5-6명이 이 영화에서 한 5명이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3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과연 몇 등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매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사랑하는 이유가 엔딩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쨌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아니면 5등을 하든 등수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고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아이가 그 뛰었던 신발은 자기가 굉장히 낡아서 구멍난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벗고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발은 얼마나 화끈화끈거리겠어요. 그 뜨거운 발을 연못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금붕어들이 이렇게 모여들거든요. 그 장면이 마지막인데 그 장면을 보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약간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영화가 스토리상으로는 어떤 그 장면이 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화 전체를 어루만져주면서 마치 아이에게 어떤 그 장면을 선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동화적인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영화입니다. 네. 베니 밀러 감독의 폭스캐쳐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영화고요. 21세기에 나온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제가 10편을 시내 21에서 의뢰해서 설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집어넣었었고요. 네. 그럴 정도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점 5개 만점을 줬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 폭스캐쳐는 이제 레슬링 영화인데 레슬링 영화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더 레슬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영화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키 로크 때문에 좋아하시죠. 그 영화에도 이제 훌륭한 점도 있고 저한테는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일단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레슬러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경기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영화 속에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이 그 레슬러로 활동하기 위해서 극 중에서 연기하기 위해서 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몸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슬러들의 동작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채닝 테이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서울 올림픽에도 나가고 이제 올림픽에도 나가는 사람이 이제 채닝 테이텀인데 이 채닝 테이텀이 극 중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매 순간 레슬러 같아요. 말하는 스타일,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 경기하는 모습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제 셋 중에서 그 모든 그 이 이야기의 어떤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듀폰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재벌이죠. 재벌이 위 2층에서 저택 위층에서 이렇게 저기 멀리서 이렇게 몸을 쓰면서 운동을 하면서 달려오는 점이 돼서 오는 그 채닝 테이텀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조용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 채닝 테이텀은 요만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만하게 나오는데 너무 레슬러예요. 와, 채닝 테이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종 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두툼하면서 그러면서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그 형제 간의 레슬링 연습 경기라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만 봐도 두 사람이 레슬링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몸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지를 보여주고요. 근데 초반에 보면 이제 또 마크 로펄러가 이제 약간의 동생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레슬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크 로팔로가 중고등학교 때 레슬러였대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레슬링 선수였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게 골랐고 또 마크 로팔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벤져스로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굉장히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배우가 같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형제 같기도 하고 둘 다 진짜 레슬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진짜 활용점정하는 스티브 카렐의 어마어마한 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 연기 앙상블로도 걸작 중에 걸작이고 스포츠 장면들을 다루는 어떤 경기 부분들도 너무 뛰어나고요. 이 스포츠 영화라는 걸 떠나서 이 영화를 볼 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감독이나 만드는 사람은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이 영화는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응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지? 하고 가만히 감독이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 어떤 건조하면서도 섣불리 묘사하지 않은 어떤 것이 이 영화의 정말 기묘한 어떤 사실감과 어떤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좀 귀기 어린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신비한 기세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영화가 되게 고요하고 적막하더라고요. 그렇죠. 설명 안 해주고. 네, 음악도 사실 거의 쓰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만든 베네 밀러가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지
그리고 또 이 바로 직전에도 스포츠 영화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머니볼이죠? 네. 근데 머니볼하고 이 영화가 또 똑같은 스포츠 영화인데도 스타일이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베넷 밀러의 최고작은 사실은 폭스캐쳐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레슬링의 세계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인물들의 심연 속을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뛰어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러시 더 라이벌 4등, 폭스캐쳐, 천국의 아이들은 모두 BTV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월적이 오션에 가입하시면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어! 키야!